우리 국내외에 이런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어떤 기술 수준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우 연구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소형선과 대형선을 이제 나눠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대형선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로서 대형선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쉽에서 아까 이제 자율운항 선박으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를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아까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결국은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액션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기계가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대형선에서 자율운항 선박은 실제 장비 자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어떤 센서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인간이 하는데, 이제 그러면 거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스마트십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고요. 대형선은요. 이제 소형 무인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굉장히 기술적으로 뭐 충돌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많이 성숙한 단계까지 들어갔고, 이제는 이제 군집 운항 이런 쪽으로 좀 이슈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지금 글로벌 기술 동향은 지금 마스라고 불리는 아까 그 자율운항 선박 대표적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나 이제 북유럽 쪽 나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 나라들도 이제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지금 항상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노르웨이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우리가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야라 비클랜드라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제 아스코 프로젝트이고. 그 노르웨이 케이스는 조금 있다가 네,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전문 용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죠? 이게 어떤 그런 큰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의사결정을 기계에 전달하는가, 요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형선은 이제 사람의 판단을 기계한테 전달하는 이런 걸로 지금 컨셉을 잡고 계시다고 하셨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대부분 산원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십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저희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소형선은 이제 완전 무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군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뭐 여러 선박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정보가 많이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그 미국 어떤 군사 관련된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를 이미 상업화를 한 미국의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잘 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군용으로 뭔가 이제 군집으로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뭐 소형선에서 이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형선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목적에 맞게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는 기술 개발을 계속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대형선은 이제 거기에 기반 기술이 되겠죠. 그 기반 기술들이 실제 대형선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충돌 회피 같은 기술들은 뭐 비슷하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뭐 대형선의 자율운항 선박의 어려움은 사실 뭐 항해 쪽이 아니고 실제로 유지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도나 법적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군집이라고 하는 소형 선박의 그 군집 운항이 그야말로 그 완전 무인화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노르웨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우선 그 노르웨이의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랍 버클랜드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비료 회사에서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료 회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비료를 이제 물류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회사가 이제 선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물류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기술 개발 속도가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저는 굉장히 이제 빠를 거다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021년 올해 연말이 되면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뭐 아마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고 실제 이제 운항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 비료 회사가 이제 노르웨이가 아무래도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고려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 비료 회사다가 이제 트럭 운반을 하다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친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네. 이런 무인선 개발에 나섰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부 세션의 주제가 이제 친환경 선박이었는데 네. 이런 그 배터리를 이용한 이 선박이 친환경적이고 또 그것은 또 무인화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이제 2부 세션에서 다루기로 한 주제라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저희 큰 대형선에서 이제 뭐 친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연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같은 거를 달아서 좀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인다든지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결국 뭐 궁극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처럼 결국은 이제 전기나 아니면 수소나 실제 대체 연료로 저희는 이제 연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야라 비클랜드나 아니면 또 다른 프로젝트인 뭐 이제 아스코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뭐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식료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요 식료품 공급하는 회사가 결국은 또 물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배를 자유운항 선박을 만든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실제 뭐 큰 내연기관 같은 것들이 굳이 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예.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대형 선박에서는 이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가진 어떤 추진 시스템이 분명히 개발이 될 것이고 꼭 그게 이제 전기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큰 선박이 뭐 전기 용량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는 계속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쓰면서 계속 이제 자율운항 선박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친환경 선박이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자율무인화를 이제 갈 것이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무인화 선박이나 이런 자율운항 선박은 결국에는 이런 대체 에너지나 이런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네. 이 둘 중에 어느 건가요? 저는 이제 후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운항 선박에서 유지 보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비 활동을 최대한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율운항 선박의 또 다른 이제 고울이 됩니다. 그걸 줄이지 못하면 사실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실 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시스템도 간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뭐 고장에 대한 뭐 그런 트러블 슈팅 같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제 저는 같이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전 세션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기 구동 방식이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가 있고.
배터리는 지금 현 기술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연료전지도 역시 그런 어떤 그 수소연료나 이런 것들을 그 전지, 한마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또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단계네요. 예, 이제 뭐 이런 이 원격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외 어떤 그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어떤 국제 기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IMO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IMO에서 사실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했던 게 놀랍게도 저도 처음 듣고 놀랐었는데 1964년이었습니다. 1964년 예. 3월 달에 있었던 제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처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술 수준이 사실은 무르익지 않았었고, 또 선원이라는 인력이 사실은 많이 공급되었었기 때문에 굳이 자동화를 해야 될 필요가 없었죠. 예. 그리고 80년대에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근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계속 IMO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있는 IMO의 국제 협약으로는 자율운항 선박이 국제 항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IMO의 국제 협약을 바꾸거나 뭘 새로 만들거나 해야 자율운항 선박이 그 나라 영해 밖으로 나가서 국제를 항해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IMO의 국제 협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예. 그러면 어떤 협약을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IMO에서는 18년도 5월 달부터 예. 자율운항 선박의 규정 검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좀 늦어져서 예. 올해 끝날 예정이고, 그게 사실 다음 주 5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있을 예.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 이제 결론이 날 건데요. 이 작업을 이제 2단계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율운항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기존에 이제 교통안전법이 있을 텐데, 예. 이 법을 어떻게 바꿔야 자율운항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까를 식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IMO에서 한 작업이 2년 동안 한 작업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라스 협약이든지,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뭐 STCW 협약이라든지, 즉 선원들 교육 훈련에 대한 협약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를 우리가 바꿔야 자율운항 선박이 국제 항해를 할 수 있을까를 2단계로 나눠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예. 첫 번째 단계 한 게 뭐냐면, 기존의 국제 협약이 이게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게 자율운항 선박의 항해를 방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했고 2019년도에 이걸 완료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번째 단계로 시행한 게, 자, 그러면 현재 있는 국제 협약에서 1단계에서 식별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새로운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있는 걸 개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걸 약간 모디파이하면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예. 이거를 식별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고, 네. 그게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네요. 예. 제가 이걸 3가지 정도 주제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 뭐냐면, 현재 국제 협약에 의해서 선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배에서. 예. 그 대표적으로 STCW 협약이 될 텐데, 예.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해야 되고요, 그게. 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자율운항 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1단계, 2단계 뭐 있을 텐데, 그 예. 등급에 따라서 선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예. 원격 운항자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선원들의 정의, 선장의 정의, 원격 운항자의 정의, 예. 이게 사실은 뒷부분에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돼야 관련된 국제 협약이 개정이 되고, 관련된 국제 기준이 만들어져서 예. 자율운항 선박이 국제 항해를 할 수 있다. 예. 요런 단계고요. 현재는 규정
뭘 건드려야 될지에 대한 식별 작업을 완료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놀란 것은 64년도부터 이 얘기가 처음 시작됐다는 거에. 전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8년도 5월부터, 그죠? 예. 장시간에 걸쳐서 국제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이 선박과 관련된 그 모든 협약들을 다 검토를 했고, 또 식별 작업까지 완료를 했다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 기준으로서 기술적 기준이라든지 기술적 규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다거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뭐 저희가 대형선의 자율운항 테스트를 작년에 이제 터그선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배를 조종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자율운항 모드로 해서 충돌을 회피를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실험을 작년에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예.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이제 조금 큰 선박에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큰 선박에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당장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해사 안전법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운전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시운전을 할 때 어떤 뭐 그 법이나 제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 사실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업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저희 너무나 많은 시간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예.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하는 기술이 이제 IMO에서는 마스 C 트라이얼이란 것을 이제 일찬 뭐 임시 지침으로 이제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운전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실제 이게 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확인을 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제대로 국제 룰이 계속 이제 IMO를 통해서 계속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좀 못 찾은 것 같습니다.